안녕하십니까. 한기영 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저는 지금 일본 시부야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심승규 아오야마 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를 만나 최근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에서 이슈로 떠오른 환율에 대한 얘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데요. 당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5개국이 달러 약세 유도를 목적으로 공조 개입에 나섰고 이후 엔화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엔고에 대응한 일본의 금융 완화가 거품, 즉 버블 경제를 낳았고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버블이 붕괴하며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엔화 약세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며 거듭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다만 이번 미일 협상에선 미국 측이 환율 수준과 목표, 환율을 관리하는 체제 등에 대해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한미 간 주요 협상 의제에 환율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원화 절상 압박을 본격화할지가 관건인데 일본의 플라자 합의 악몽이 한국에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심승규 교수를 만나 이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각각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두 나라 다 쉽지 않은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은 일본의 경우도 이제 가토 재무상이 가서 그 베센트 장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딱 발표한 내용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관리하거나 어떤 관리 주체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환율의 목표치를 지정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관리 주체를 지정을 하고 원화 가치를 낮추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일본은 미국하고 이제 당시 주요 국가들 간의 환율 합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일본 경제가 아주 큰 단기 불황에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플라자 합의라는 거는 뭡니까?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에 미국의 플라자 호텔에서 서방 선진국 재무장관과 일본 재무장관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이 모여서 미국 그 달러와 가치를 낮게 유지하자, 약달러를 만들자라고 합의를 이제 플라자 아코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와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돼서 미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글로벌 트레이딩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요. 마르크화의 가치를 높이고 엔화의 가치를 높이고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였습니다. 엔화 가치가 올린 거를 일본 경제에 투하된 원자폭탄이다 라고 말할 정도인데 1985년에 연평균 환율이 달러당 2,148엔에서 1987년에 그러니까 2년 만에 달러당 128엔까지 엔화 가치가 올라간 현상이네요. 네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굉장히 대미 무역 수지 흑자국이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전제품, 일본이 가전제품의 왕국이어서 굉장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는데 그렇게 환율을 조정을 하고 나니까 일본 제품의 가격들이 너무 비싸집니다. 가격이 다 2배 가까이 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수출이 어려워지고 그거를 딱 기업가들이 예측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일본 국내 제조업에 투자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조업 쪽에 이제 투자가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점차적으로 그 제조업 기반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업체들이 그 이후에 좀비 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어떤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으로 직원들 월급 주고 뭐 운영 비용을 충당하면서 투자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고 죽지도 않고 그냥 쭉 사는, 그래서 일본의 1980년대 초반에 화려했던 제조업체들이 다 좀비 기업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일본 경제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국내 투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일본 국내 제조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해외에 짓고
해외에서 지은 걸 또 재투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외 자산에도 투자하고 해외 생산시설에도 투자하고. 기업들도 해외 투자를 하는데 개인들은 어떻게 다른지? 일단 갑자기 엔화로 표시된 자산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이 자산이 갑자기 2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도쿄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 캘리포니아에 뭐를 살 수 있어. 뭐 도쿄 전체를 팔면 캘리포니아 전체를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일본의 자산 가치가 부풀어지니까 일본 자산을 처분하고 개인들도 해외 자산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신조어 중에 당시에 와타나베 부인들이라고, 와타나베가 일본에서 가장 흔한 성인데 와타나베 부인들이 전 세계 자산 시장, 동산, 부동산 시장을 휩쓴다고, 그런 와타나베 부인들이라는 말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해외 관광 다니면서 해외 자산들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80년대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흔히 엔캐리 트레이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 제조업체가 낙수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막 발달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저임금 노동자 계층도 경기가 좀 살아나고 그러는데, 일단 제조업 투자가 죽고 제조업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경제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낙수 효과가 없어지면서. 동시에 해외 자산을 갖고 있는 개인들은 굉장히 자산 거품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약자층은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고 해외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유층은 거품 경제를 향유하는 이런 이원적인 구조가 되는데요. 85년부터 87년까지 쭉 지나면서 그 일본 중앙은행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이 제조업체 실물 경제에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층이 굉장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계속 금리를 낮춰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다 보니까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생각하기에는 저금리로 일본에서 빌려서 엔화 표시된 돈을 빌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외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양쪽으로도 불어나고 그 다음에 금리도 해외가 훨씬 높고,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딩이 아주 본격화됩니다. 기존에도 이미 어떤 금리차가 상당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딩이 있었는데 85년에 딱 그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는 이제 높게 유지되는 거야. 달러 가치가 낮게 유지될 거야. 라는 믿음을 심어주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에 더 기름을 붓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다. 엔고가 유지가 될 거다. 그런데 일본의 실제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군요. 네네.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5년 플라자 합의 시점에서는 5%였는데 87년까지 계속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87년에는 2.5%로 최저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에 거품 경제가 너무 심각하다, 자산 거품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한번 스윙을 주는데요. 그래서 87년부터 저점을 찍고 이제 올리는데 89년 말 2년 사이에 4.25%까지 이제 정책금리를 반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87년 말에 이제 4.25%까지 가니까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축은행이 부실화돼서 9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저축은행 사태는 생각해보면 금리를 87년까지 낮게 유지했다가 89년까지 금리를 확 올려주는 과정에서 역시 그동안 우려했던 대로 이 저소득층의 유동성이 마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내지는 서민들이 이용하던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부실화되고 채권이 부실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축은행이 굉장히 이제 전체가 다 부실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9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일본 경제에서 소위 잃어버린 20년의 시발탄이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어떻게든 이걸 다시 그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은데 일본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일본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고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2013년에 아베 전 수상이 이제 잡으면서 아베노믹스를 주장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은행 총재였던 구로다 총재가 주장한 게 바주카포머니, 무제한적 양적 완화. 유동성을 공급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무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제한적 양적 완화, QQE도 그때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무리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미래에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하고 끝난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아예 미래 기대치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YCC까지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로서는 굉장한 쇼킹한 그런 걸 다 해보고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에서는 이런 걸 해봤던 거를 다 무제한적으로 광범위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했었습니다. 이 2010년대 그 정책이 딱 시작이 되면서부터 엔화는 다시 이제 어떻게 됩니까? 2010년에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 왔는데요. 그 당시에 1달러당 78엔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 나고 그랬을 때도 굉장히 뭐 낮게 유지가 됐는데요. 그러다가 아베노믹스의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에다 총재 오기 전에 그 직전부터 엔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그러다가 작년에 1달러당 160엔에 육박했었습니다. 최근 환율에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지금 얘기를 서로 나눴는지. 처음에는 가토 재무상하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만나서 이제 환율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G20 재무장관에 의해서 회의 직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가토 재무장관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환율의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환율의 관리 주체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리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그냥 통상적인 일상적인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언론들도 공식적으로 환율은 미일 간의 의제에서 빠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게요. 일본 경제는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려는 추세입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지금 풀어놓은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베노믹스 동안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좀 흡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어서 엔화 가치가 단계적으로 좀 금리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갑작스러운 급박한 엔고를 만들게 되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그 엔화로 빌려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엔고를 갑자기 만들어주면 엔고가 되기 전에 빨리 청산을 해야겠죠. 지금 그거 자체는 미국도 걱정하고 일본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그냥 암묵적인 합의하에 엔고를 가속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지금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미리 좀 대비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동성 부족으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를 조금 이제 점진적으로 낮추는 추세에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기론도 나오고 있고 더 빨리 낮췄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두가 예상하기를 이제 시기적인 문제지 금리 인하는 계속 그 어떤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얘기는 원화를 더 찍어서 발행을 할 거고, 그러면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질 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미국 약달러 정책에 맞지 않는다. 그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엔화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권 통화들이 갑자기 강세를 보이고 막 그러는 것들이, 이제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들한테, 특히나 이제 제조업 중심의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높여라 라고 일일이 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타까운 게 이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가서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합의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시장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합의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환율을 관리해 나간다 라는 걸 협의를 해줬습니다. 패턴 자체는 플라자 합의와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 합의가 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면 이제 결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협의체가 어느 정도까지 원화 가치를 높일 것이냐, 이런 거는 계속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아까 그 1980년대의 플라자 합의와 비슷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왔다는 말씀인데, 당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으로 이어졌고요. 우리나라는 당시 일본하고 지금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과연 원자폭탄 같은 영향을 줄 것인지, 또는 일본과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것인지. 일본에서는 어떤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장기로 끌고 갔던 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 엔화가 약간 그 5대 기축 통화 중에 하나이고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이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래도 다 말라버리고 국내에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초장기 불황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만큼 이렇게 초장기 그게 올 만큼 우리가 어떤
원 캐리 트레이딩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메커니즘 자체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원화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내 제조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국내 자산들을 뻥튀기를 시키면 사람들이 해외 자산을 막 사들이고 그러면은 이제 낙수 효과에 의한 순환이 안 되고 계속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저소득층은 더 힘들어지는 이런 괴리 현상이 우리 경제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거의 예. 그리고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의 경험을 되돌려보면 엔저가 하도 심화됐을 때 100엔에 880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분들이 일본에 관광도 엄청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사셨습니다. 주택을 구입한 경우도 있고 일본에 투자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이제 원화가 기축통화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암울한 꼭 안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인데 여야 다 대선 후보가 이제 정해져서 이제 레이스에 돌입을 했는데요. 당장 급한 것은 이번 협상이 미칠 영향에 대한 만반의 준비일 텐데요. 이 환율 협상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해 나가자라는 거기 때문에 7월 8일로 이 합의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월 8일이 되면 협의체가 다 완성될 거고요. 이제 7월 8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화 가치가 7월 8일 이후로 쭉 이제 올라갈 거라는 게 시장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침 공약도 다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정부가 얼마를 투자하고 민간에서 마중물 투자로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지금 조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의 갈 길이 평탄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차기 대통령 재임 기간은 좀 경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한국판 플라자 합의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차기 이제 대선 후보님들께서 좀 어떻게 내가 이 장기 침체를 피하고 한국 경제를 노멀 트랙으로 돌려놓고 이끌어 갈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거대한 투자를 해서 한국 경제에 붐을 일으키고 몇 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한다. 이런 거는 좀 실현하기 어려운 공약이 아닐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의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패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하시는 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조심스럽게 협의에 임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규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은 현재 대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각 후보가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지만 사실 차기 대통령 재임 기간 우리 경제 전망은 밝지 않다는 관측이 더 많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 N고를 드라이빙했던 일본 외환 당국의 안일했던 판단과 그로 인한 후폭풍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미국과의 환율 협상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